내년 보궐선거 예. 출마하실 건지. 아니 근데 또 대선도 네. 최근에도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손을 자꾸 내밀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접촉도 굉장히 많이 잦아졌고, 뭐 출마하겠다 내지 뭐 연대하겠다 이런 말씀은 계속 안 하고 계시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예. 그럴 때가 아니라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예, 않고서야 그럼요. 연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이런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차피 지는 길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이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중도층으로 좀 더 그렇죠. 포섭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날 수는 없고 특히 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예. 비판하는 쪽에 너무 힘을 쓰고 계신 게 아닌가. 저도 메시지 낼 때 고민이 정부 칭찬을 반을 하고 정부 비판을 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사는 거의 100% 비판만 나오죠. 근데 다들 원문을 안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판만 하고 칭찬 안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대안은 그렇게 재미없어 하시니까요. 정책도 재미없어 하시고.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런 적시에 굉장히 필요한 정책들을 아주 선제적으로 던져서 주목을 받거든요.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행정력이 있으니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효과를 또 체감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국회는 행정부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고 말로 하는 건 또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쓰신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처음에 초기에 정치를 시작하던 초기에 말씀하셨던 것, 안철수의 생각, 거기서 말씀하셨던 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정책적인 지향점이 보수화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요. 말씀하신 그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은 정책에 대한 책이 아니고 각 분야의 방향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향이 있지만 상황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면은 정책도 당연히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죠. 몇 가지 제가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중도 실용 정당 말씀하셨던 게 여전하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은 조금씩 계속 달라질 수 있다. 따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년 보궐선거 출마하실 건지 서울시장을 나오실 건지는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아 그렇습니까? 주변에서 또 아주 없는 건 아니라 그러셔가지고 본인들의 희망사항이겠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장은 절대 안 나오고 부산시장도 절대 안 나오고 대선으로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또 대선도 그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저 돌아간 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대선 출마 선언하고 결국은 저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거 대선 후보야말로 국민적으로 그 인정받고 하지 않으면 아예 출마 자체를 할 수 없는 게 대선이어서요. 국민의당을 열심히 정당 활동을 하다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출마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서울시장이 저기 바꿀 수 있는 것하고 저 또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하고는 그 범위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현 정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마추어적인 정책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데 힘을 보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사실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겠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사실. 이 정권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문제점은 뭡니까? 무능이죠. 현실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세상을 너무나 단순하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은 현장에 있는데 자기 생각이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저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에게 흔히 이제 보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월급을 올려주면 경제가 살아날 텐데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해봐야지 하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폭탄 때리면 집값이 떨어질 텐데 왜 지금까지 사람들이 안 했을까? 해서 한 게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세상을 너무나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이 경제는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계여서 하나의 변수가 바뀌면 다음에 어떤 변수가 바뀔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우선은 코로나 이 사태 관리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아마 올해 연말부터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게 될 텐데 물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든 구하는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걸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비판하셨는데 예. 나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자신 있으세요? 대통령들이 자기 임기 5년 동안에 어떻게든 업적을 내려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불신사회 아닙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투명성 강화이거든요.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뭘 하나 추진을 하려고 그래도 그게 정부 투명성만 갖고 될까요? 거기를 이제 해결을 하면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해보죠. 경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이 데이터 산업이거든요. 정부가 그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거는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들을 공개를 해야지 그게 데이터 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나요? 지금 노동 문제, 노노 갈등도 사실 우리나라에 심한데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전체적인 산업 발전 추세가 비정규직이 많아지게 되는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정부가 출범할 때 했어야 되는 일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을 안정적이고 제대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만드는가, 거기에 집중했으면 오히려 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 비정규직 그 질라진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을 어떤 식으로 좀 더 그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목표 지점을 동일 임금 동일 노동으로 잡고 그렇게 가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정규직만 계속 높아가는 이 상태를 방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법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온갖 편법을 다 써서 라인을 분리해서 임금을 차별을 해서 그렇죠. 그게 결국은 사회적인 안전망하고 직결되는 것이라 그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설득해가지고 그 노동 유연성들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사니까요. 그 지난 총선 사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역구에 몇 명이라도 좀 후보를 내시고 배수진을 치고 좀 출마를 하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걸 좀 오판이라고 보진 않으세요? 결국은 저 제1야당에 힘을 몰아주는 것만이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구를 내지 않았고요. 그게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또 결국은 국민의힘에 예속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때 상황은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도 저희는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야 된다고 계속 그 말씀도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뭘로 기를 거냐고요. 지금 저 대표님이 저 배수진을 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원내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갖고 원내에서 또 목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법안도 좀 지금 정의당도 6석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눈길을 끄는 법안과 의정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내에서?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왜 그렇게 가볍게 제가 한 사람 더 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그게 크게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는 여전히 그 원외에 있더라도 저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고, 처음 저 정치 시작하실 때 한때 지지율이 40%가 넘는 그런 엄청난 그 신드롬의 주인공이셨잖아요. 그거는 대선 지지율로만 따지면 최대가 한 30%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좀 이렇게 뭐 들쑥날쑥합니다만 어쨌든 한 자릿수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많이 나온 데는 9%. 열망을 품고 대표님을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 어디 가고? 중간 과정에서 그 실망하거나 또는 오해하거나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싶고요. 그걸 또 극복하는 게 그 제가 해야 되는 과제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정치인의 숙명이라는 게 그 결국은 경험과 지지율을 바꿔먹는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하면서 조금씩 처음에는 그냥 기대였다면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실력을 쌓으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가장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한 정당에서 그냥 계속 정치를 했으면 편했겠죠. 쉬운 길이었겠죠. 근데 저는 저 제3당의 길, 어려운 길을 계속 걸어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수업료를 많이 지불했죠. 그게 이제 지지율이 낮아진 거인데요. 그래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제 국민의당 역할이 야권의 저변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도 보면 아시지만 지지율이 똑같거든요. 정체되어 있거든요. 저희만이 야권의 저변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또 목표인 거죠.